어느 날 갑자기 삶의 모든 기반을 잃고 낯선 땅으로 끌려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벼슬도 명예도 사라지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살아서 고향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세상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하고 평생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 백성의 삶을 살피고 나라를 바꾸려 했던 개혁가. 다산 정약용. 오늘 철학 깨달음에서는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학문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 1762년 정약용은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해당하는 마현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여러 관직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학문적 전통을 지닌 양반 가문에서 성장했지만 당시 권세를 누리던 지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정약용은 일찍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7살 때 이런 내용의 한 시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가까이 있는 작은 산이 멀리 있는 큰 산을 가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이유까지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9살의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경전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16살 무렵에는 성호 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현실을 개선하는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에게 학문은 지식을 쌓거나 출세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783년 22살이 된 정약용은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학문을 사랑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려 했던 왕입니다. 그는 정약용의 글과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789년 정약용은 문과에 급제하고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이후 암행어사와 곡산부사 등을 지내며 지방 행정의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있었고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 백성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목민심서와 흠음신서를 집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습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 건설을 추진할 때 정약용은 축성 방법을 연구하고 거중기와 유연거 같은 장비의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성을 쌓는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정약용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현실에 적용했습니다. 정조의 신임 아래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부 정조의 죽음과 18년의 유배.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정치 상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에 참여했던 세력과 천주교 관련 인물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천주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신유박해 때 처형됐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도 천주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유배됐습니다. 정약용 역시 젊은 시절 서학과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신앙을 언제까지 유지했는지는 논의가 있지만 천주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정치적 공격의 이유가 됐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됐습니다. 이후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다시 압송돼 조사를 받은 뒤 전라도 강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길에 올랐지만 나주에서 서로 다른 길로 떠나야 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향했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갔습니다. 두 형제는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정약용을 피했습니다. 천주교 사건에 연루된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방을 내준 사람은 강진 동문 밖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노파였습니다.
정약용은 주막의 작은 방에 사의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은 맑게 하고, 용모는 단정하게 하며,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무겁게 한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자신의 생각과 행동부터 바로잡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현실을 당장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거처를 옮겨 다니다가 1808년 다산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산이라는 호는 그가 머물던 강진귤동 뒷산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곳에서 정약용의 학문은 가장 깊고 넓게 발전했습니다. 3부 백성의 편에서 쓴 목민심서. 정약용이 평생 남긴 저술은 500여 권에 이릅니다. 그중 많은 책이 강진에서 집필되거나 완성됐습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목민심서입니다. 목민관은 지방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입니다. 목민심서는 관리가 부임하는 순간부터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지켜야 할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관리의 권력을 특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돌보기 위해 맡겨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관리가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모른 척한다면 그 관리는 맡은 역할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는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는 방법과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경계하고 관청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약용이 직접 지방 행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을 모른 채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청렴을 관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욕심을 참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패가 반복되는 구조와 잘못된 제도도 함께 바꿔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경세유표로 이어졌습니다. 경세유표에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 관리 선발 방식, 토지와 조세제도 등 국가 운영을 개혁하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나라를 바꾸려면 좋은 사람을 뽑는 것과 함께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는 제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가 백성의 삶을 보호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관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가 꿈꾼 개혁의 출발점은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4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법. 흠음신서는 형사사건과 재판의 원칙을 다룬 책입니다. 흠음이라는 말에는 삼가고 또 삼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관리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범인을 정해놓고 자백을 강요하면 억울한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여러 사건을 분석하며 증거와 정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증언을 그대로 믿기보다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관리에게 사건 하나는 많은 업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목민심서가 관리의 책임을 다루고 경세유표가 국가제도의 개혁을 다룬다면 흠음신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권력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책은 흔히 일표이서라고 불립니다. 세 책을 관통하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권력과 제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바라본 것은 자신의 불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고통을 살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의 기록이 사회를 위한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5부 아들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 되면서 아들들의 미래도 막막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의 정치적 처지가 자손의 앞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집안이 패족이 됐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벼슬길이 막혔더라도 성인이 될 수 있고 좋은 글을 쓰는 문장가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위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생업을 돌보면서도 독서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독서는 출세를 위한 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2글자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벼슬살이로 이룬 것이 없어. 너희에게 물려줄 논밭이 없다. 다만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가난을 구제할 만한 신령한 부적 2글자가 있어 이제 너희에게 물려주니 너희는 이를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2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는 태도입니다. 검은 검소함입니다.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허영과 낭비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지위는 시대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익힌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6부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 1818년 정약용은 57세가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과거의 지위와 명예까지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자신의 개혁안을 실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학문과 저술을 이어갔습니다. 강진에서 끝내지 못한 책을 정리하고 기존 저술을 수정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찬묘지명도 남겼습니다. 1836년 정약용은 당시 나이로 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부인 홍씨와 혼인한 지 60년이 되는 회혼일이었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술은 생전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사본으로 전해지며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역사와 사상을 다시 연구하려는 조선학운동 속에서 정약용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됐습니다. 1930년대에는 정인보와 안재홍 등이 교열에 참여한 여유당 전서가 간행됐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구상한 개혁을 직접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과 제도 가운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할 때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시대는 달라졌지만 이 질문들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원해서 유배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현실을 관찰하며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시간이 수백 년 동안 읽히는 학문으로 남았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누구나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유배지와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정약용의 가르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은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